오늘은 기존에 보던 거 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원자재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댓글이 달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만, 하지만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장 막판에 쭉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잘 버티고 있다가 유럽장은 1% 넘게 또 끝나서 연이틀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 전날 훅 빠진 거를 다 커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 조정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는 여기 보시면 어제 14만 9천 원으로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세가 끝났고요. 기관이 대규모로 이제 매집했습니다. 이게 상황을 끝내는 건지 아니면 어제 LG전자가 전기차 관련된 호재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한가 갔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죠. 이거에 대한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웃긴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건 진짜 깽판의 대감이다. 제가 보기에는 기껏 어렵게 협상을 해놨더니 협상을 부양책 서명을 아직 거부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거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1인당 $2,000 지급해야 된다고. 아니, 일단 서명을 해놓고 나서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국민이야 주권 말고 난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분을 사랑하는 또 40%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는 게 또 참 대단합니다. 미국은. 어제 나온 미국 데이터 중에서 몇 가지 봐야 될 거는, 내구재 주문이 계속 올라오더니 약간 줄었어요. 이건 그냥 좀 줄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개인 소득이 보시면 2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소했거든요. 지금 소득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상황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가계 소비도 지금 전월 대비 감소 추세가 높아요. 보시면 제가 그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락다운 돼가지고 리테일 세일이 계속 쭉 과거 추세보다도 빠르게 올라간 건 맞는데, 이미 충분히 다 일정 수준으로 다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궤도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 것인지는 한두 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 기존 주택 판매고요. 이거는 신규 주택 판매인데, 이거는 기존 주택 판매보다 떨어지는 정도가 더 세요. 주택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굉장히 호황을 보였는데, 이 건설 시장이 계속 호황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치 인덱스라든가 ABI 인덱스 같은 걸 보면 약간 위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게 지금 후반부처럼 좋을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그러니까 변종 코로나, 변종이라고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랬죠. 변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인데, 남아공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보다 좀 더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종이 아니고 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기사가 안 나오는데, 제가 본 기사 중에는 파이자인가요? 거기서 이제 백신을 만드신 분께서 6주면 이것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폄하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 왜냐면 그걸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걸 상세히 잘 아시겠죠. 다만 이제 6주 만에 만든다 하더라도 약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지금 상황의 딜레이가 한두 달 정도 더 된다? 이 정도로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집단 면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보시면 영국이 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이유는 영국이 봉쇄를 했잖아요. 봉쇄를 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인데,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다 각국으로 봉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미국이 너무 안일하게 상황이 좀 심각한데 움직임 자체는 좀 안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1000명 왔다 갔다 해도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뭐 수십만 명이 하루에 막 나오는데도 참 여기 보시면 20만 명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미국 숫자가. 그런데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거는 CDC 데이터고요.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였습니다. 이거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여기 7일 확진 율이 7일 이동평균선이 확진율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검사자 수가 줄어가지고 얘가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죠. 물론 7일 이동평균선이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입원 환자 수인데 covidtracking.com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내려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2,000명씩 툭툭 튀고 있어요. 지난번 어젠가요 기사 보여드렸죠. 그 환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던 그런 기사를 얘기 드렸는데 미국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봉쇄 중에 비즈니스 관련된 봉쇄의 영역이 지난번에 봤던 거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행정부가 공백 상태잖아요. 트럼프는 이미 지나간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당선된 대통령인데 선거에 의해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책적으로 누군가가 일단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법률 서명이나 뭐 이런 걸 빨리 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바이든은 아직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책적 공백 상태가 미국의 상황을 좀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영국에 있는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점령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 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불안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사이트는요, 여기 보이시는 윈턴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찾아보시려면 여기 있는 쿠퍼 바텀드 붐스 앤 버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시면 이게 첫 번째 라인에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크롬 창에서는 오른쪽을 누르시고 이거 한글 번역을 누르시면 이게 한글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진 않지만 쭉 읽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게 그 구리의 가격인데 리얼 차트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는 거죠. 너무 오래된 걸만 19세기 거를 빼고 나면 20세기 이후에는 보시면 일정 수준 뭐 급격히 올라간 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옆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거는 구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유가거든요. 유가인데 이 밑에 있는 노란색, 고동색 요게 명목이고 위에는 파란색이 실질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툭 튀어나왔던 이걸 노이즈로 생각하면 이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전에 보여드렸던 덴버 골드 이거는 EIA에 나오는 차트고요. 덴버 골드 사이트에 나오는 denvergold.org 사이트에 나오는 금값 차트입니다. 금값 보시면 검은색이 명목이고 파란색이 실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퉁 튀어 올라온 걸 노이즈로 생각하면 여기도 위에 상단이 박스권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원자재는요 일반적인 패턴을 놓고 보면 사실 곡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아래로 계속 내려옵니다. 실질 가치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자재, 그러니까 이거 메탈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쪽을 놓고 보면 박스권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약간 위로 튀어서 또 박스권을 만들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20세기 이후에 이런 박스권의 패턴을 보이는 게 맞아요. 구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원자재는요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국채를. 그럼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무엇인가 쌓인다는 거예요. 자산에.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사셨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가지고 EPS가 배당이 되거나 배당금으로 혹은 그 EPS가 그 해당 기업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자산으로 변화가 돼서 자산이 계속 쌓이죠. 늘어나잖아요. 근데 원자재는 여러분들이 원자재를 지금 돈을 주고 사시면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는 사실 화폐하고의 교환 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환 가치의 움직임만이 원자재의 가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실질 가치가.
그런데 명목 가치는 계속 위로 올라오죠. 그 명목 가치든 실질 가치든 이 변동하는 요인에 원자재가 작동하는 거는 이제 수급인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원자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석유, 석탄, 뭐 구리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공급이 작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수급이 불균형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은 안 그래요. 원자재 중에 금은 다른 원자재하고 좀 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을 캐내거나 혹은 금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데가 주얼리 쪽이거든요. 귀금속 만드는 쪽에. 그런데 그 수급에 의해서 금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금 가격은 달라요. 그거를 이제 금은 금 가격을 가장 많이 밀어 올리도록 만들거나 급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는 그 실질 수급이 아니고요. 금 ETF에 많은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들어오거나 혹은 나가는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도록 유도될 수 있는 요인이 커서 금 ETF로 투자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 요인이 작으면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중단할게요. 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원자재 가격 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원자재 움직임이 과거 역사의 추세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여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잘 없는 데이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 거는.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과거 한 18세기 19세기 막 이렇게 한참 그럴 때는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작해서 가격을 올리는 패턴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세적이지 못했고 일시적이었고, 왜냐면 그 시장에서 그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패턴을 거쳤고, 그거 말고는 전쟁이에요. 전쟁. 대부분 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게 그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와서 가격이 밀려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그거 이외에 다른 점이 언제 있었냐면 그게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대부분은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전쟁 이외에는 수요 폭발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가나 뭐 다른 것들, 이 차트로 볼까요? 짧게 명목 차트로 보면 되죠. 이 노란색을 보셔야 돼요. 이때 2000년대에 중국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뭐 R&D 투자하고 수출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중국이 이제 잘 사니까 그냥 단순히 공장에서 이런 거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막 그 아파트 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철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철광석도 있어야 되고 석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철을 만들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집들이 많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뭘 또 빨아쓰죠?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막 빨아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건설하다 할 때 보면 구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보다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자동차는요 2016년도 이후에 정점을 치고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가 사형산업이라고. 사실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이 2016년 이후로 정점을 치고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 전까지는 그만큼 많은 자동차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가 필요했겠죠. 그런 부분들의 포커스가 여기에 다 반영된 거예요. 중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 시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올라올 때, 이때는 뭐 요건들이 몇 가지가 다르지만 일단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1, 2차 오일 쇼크는 결과적으로 오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을 확 줄여가지고 가격을 일부러 밀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 충격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고, 이때는 수요 폭발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차이점이 달라요. 그럼 지금 공급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 수요 측면에 의해서 폭발적인 게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 이슈는 사실 철광석 이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철광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오라 그래서 철광석이 있으면 그 철광석 코르크하고 넣어가지고 철강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히 빨라요. 과거 트렌드만큼이나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새로운 사이클을 폭발적으로 만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철광석이가 쭉 나오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철광석은 지금 예를 들면 뭐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호주하고 이거 막 다툼질을 하면서 안에 너 이거 안 써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뭔가 수요가 다른 쪽 걸 막 서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가격이 밀어올려진 것도 있고, 최근에 브라질 쪽에 철광석 광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철광석 그 공급이 약간 위축된 것도 있고, 또 최근 그 호주 쪽에 그 태풍이요, 예, 이런 요소 때문에 철광석 그 단기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철광석 가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리도 뭐 그 칠레 구리광산이나 이런 게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야기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 2000년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추세를 계속 타고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정 수준은 다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올 초에 갑자기 밑으로 락다운 되면서 확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게 죽은 고시기 지나고 나서 철강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광석이나 그다음에 석탄 수입이 급증했었는데 일정 수준은 많이 커버가 된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것들이 더 높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쪽이 더 높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때 있었던 추세만큼의 밀어올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거는 모든 원자재 가격들 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수급에 의해서, 금은 빼고요,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수급을 현재 조작할 수 있는 원자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석유입니다. 석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원자재들은 카르텔이 없어요. 여러분들 카르텔 아시잖아요. 소수의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그 카르텔이 석유만 있습니다. 오펙만. 다른 원자재들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광석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그 오펙이 조작하는 것처럼 뭐 우리 이제 철광석 생산 안 할래, 뭐 이렇게 공급 줄일래,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광석이나 구리 가격은 일정 수준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아니란 생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에 또 한 가지, 이거 중국이 내년도 지금 현재 그 정책이 쌍순환 정책으로 가 있잖아요. 쌍순환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수출이나 이제 R&D, 내수 R&D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수 수요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 원자재, 예전에 2000년대에 올라왔던 그런 패턴으로 중국을 돌리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미 그거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실 2013, 14년쯤에 그 패턴은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내년에 계속 추세적으로 일으키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이거 보시면 2008년도예요.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금방 찾았는데, 골드만삭스가 최악에는 $200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이게 $150 조금 못 갔을 거예요. WTI가. 그때 $200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구리나 이런 얘기를 하면 날아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허황된 수표를 날리는 때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